한국은행이 1년 동안 1.5%로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빚이 1,5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통신 3사가 내일부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 지금 쓰는 인터넷보다 속도가 20배나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가정과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포뮬러 2 챔피언십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서울 광화문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도심 한복판에서 한류 문화와 함께 종합 축제회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에도 불어난 가계부채와 대내외 금리 차가 커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소식 강예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1년 만의 조정으로 기준금리는 연 1.75%로 올랐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빚이 누증돼 우리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외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이는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미 연준이 예상대로 다음 달 또 금리를 올리면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인상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그 소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의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과거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발등엔 당장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에 높아지는 대출 이자까지 겹치면서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작년 3월 2.7%대 금리로 4억 원 대출을 받은 한모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원금을 제외하고 매달 80만 원 이자를 내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월 1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올라 이미 5%대에 육박한 상황.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데다 이용자가 대부분 서민층이어서 금리 상승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 금융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대출금리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기업 심리에 소비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제 가처분 소득은 한정한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결국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는 것이 결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계부채가 1,500조 원이 넘은 가운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만 2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에겐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졌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출을 받아 서울 마곡지구와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한 은하숙 씨는 금리가 오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출을 끼고 샀지만 벌써 부담이 됐어요, 올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출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이죠.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그 주택에 나가는 지출이 엄청 세지죠. 은 씨는 보유 중인 두 채 중 하나를 처분하려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전세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는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 재개발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규 자금 유입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인상폭이 크지 않고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신규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금리 인상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수요도 감소해 중소형 아파트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국내 5대 은행들은 일제히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0개에 달하는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씩 올립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기엔 예적금 상품 만기를 3개월이나 6개월로 짧게 가져가는 게 수익에 유리합니다.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 예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만 좀 관망해 보시고 일단 예금은 그냥 빨리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을 굴리는 퇴직연금은 편입되는 상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예적금 상품을 편입시켜 운용하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오르는 이자만큼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로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상품을 편입시키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금리 인상기 투자자에게 불리합니다.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면 코스피 같은 거는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DB형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편입된 상품 위주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올 9월부터 DB형의 고금리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어 DC형의 매력도는 더 떨어집니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라면 지주사 등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에 대한 이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짧게는 6개월 단위로 변동형 상품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고금리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들 간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보지 못한 것이죠. 내년 통화정책 결정이 더 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일단 이 발언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 정책, 우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네, 이 총재의 발언에서 이제 중립금리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중립금리라는 건 사전적 정의로 보면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반대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정도가 적정한 금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중립금리에 우리의 정책금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 이 총재의 발언은 그렇다면 중립금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뒤에 덧붙인 것도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그럼 내년에 하느니 금리를 뭐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의 득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면서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집값 안정 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식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감안을 해야 되죠. 오히려 현 상태에서는 내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죠. 네. 중립금리에 가깝다라는 우려하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에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지만 내년에는 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올해처럼 가파르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로 우리나라가 벌어져 있었을 때 걱정한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점도 다소나마 한국은행이 인상 압박을 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경기가 충격을 받아서 냉각될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니 만약에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낸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반대로 이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만약에 달러 강세 같은 환율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 자금 이탈이 결국 시중금리 인상을 부추기게 되고, 시중금리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 전파가 첫 발사됩니다. 우선 수도권과 기업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현재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20배나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가정과 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내일부터 사람이 일일이 하던 불량 부품 선별 공정이 바뀝니다. 5G로 연결된 카메라가 한 부품에 대해 24장의 사진을 동시에 찍어 30초 내로 불량품을 골라내는 겁니다. 기존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20배 빨라지면서 상상만 하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5G 전용 안테나 등 시설 준비를 마치고 내일 발사될 전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고객의 스마트폰 요금에 의존했던 이 통사의 수익 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B2B예요. 그거는 통신사업자들이 여태까지 수익 구조로 잡던 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수도권과 기업 부문에 우선 공급되는 5G 서비스는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5 시대를 취재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내일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5G가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아쉽게도 당장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체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내년 3월쯤 5G용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대용량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집니다. 2GB 용량의 영화를 4G 환경에서 다운받을 때 16초가 걸렸다면 5G 환경에서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또 걱정되는 게 요금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이제 5G 요금제 윤곽은 서비스가 스마트폰 소비자로 확대되는 내년 3월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통사가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통신 요금도 오를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이 4G에서 5G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또 너무 싸면 이 통사가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요금제를 좌우하는 변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효능감을 주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다 1.5배 정도 높아질 것이고 단말기도 1.에서 1.5배 정도 가격이 높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 따라 실질적 가성비, 활용도에 관한 가치가 그만큼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은 네, 그렇다면은 5G 시대에 어떤 서비스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스포츠나 연예를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중계 서비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통사들은 여기에 자율주행차나 드론 서비스 등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먹거리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5G 기지국 투자에만 향후 5년간 7조 5천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은 당장 마땅한 수익원이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5G의 산업적 미래는 밝습니다. 이 5G의 글로벌 경제 효과는 2035년 기준 1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8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얘기대로라면 천문학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 시장을 놓고 통신, 전자 등 각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KT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5G 시대에도 이런 문제점 당연히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5G 시대는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는데요. 도시, 공장, 집의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스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통신이 끊길 경우 우리 생활의 마비도 초연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5G 시대 진입 초기에 종합 방지책과 그에 따른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포뮬러 2 챔피언십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2020년 첫 경기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인근 도로에서 박진감 넘치는 자동차 레이싱이 펼쳐집니다. 파리의 에펠탑이 한눈에 보이는 도로에서도 레이싱 경기가 한창입니다.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 그것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 주변에서 레이싱이 가능한 것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인 영국의 포뮬러2 챔피언십이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영국 포뮬러2와 JSM 홀딩스는 한국 개최 확정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에 개최권이 주어지게 되고 첫 경기는 2020년 6월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부산, 제주, 인천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벌써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경주대회가 아니라 종합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3, 4일 동안에 예를 들자면 뭐 오페라, 뮤지컬 어워즈, 한류 페스티벌 이걸 했을 때 하나의 토탈 엔터테인먼트로만 안 되면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 또 국내 전기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orea is a key country in terms of the electric revolution. Battery technology, car industry,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happen in Korea with this change from combustion to electric, and Formula E wants to be part of it here in Korea.
올해는 아우디, 제규어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등이 포뮬러 E 출전을 위한 친환경 신모델 레이시카를 선보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포르쉐 등도 출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경주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우리 경제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세 가지 지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소비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월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신형 산타페입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인데 지난 한 달 9,000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도 지난달에만 4,000대가 넘게 팔리면서 올해 4만 대 판매 돌파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지수는 승용차와 의복 판매에 힘입어 한 달 전보다 0.2%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반등에 성공한 설비 투자는 자동차와 운송 장비의 투자 호조 덕에 1.9% 올라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건설 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월에 비해서 개선된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그 개선 흐름의 강도나 속도가 경기 지표의 상승 전환을 유도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9달 만에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올랐지만 아직 경기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관련 업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 물량은 뭐 거의 한 70-80%가 줄었고 도매, 건설회사에 이제 납품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8.4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 시한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법정 시한이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산을 줄일 사업을 정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늘릴 사업을 정해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감액 심사를 아직 마무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한인 다음 달 2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수순이었는데요. 물론 여야가 오늘 자정전까지 합의에 이를 경우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본회의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미뤄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심하다 보니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전체 예산안 가운데 80% 정도는 심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자리나 남북협력기금 예산 그리고 4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내일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자정전까지 합의해서 본회의 상정을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게 되면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원내대표단만 참석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산하소위, 일명 소소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뒤로 미뤄졌던 안건들이 여기서 최종 논의를 거쳐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소위라는 데는 그동안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기재부 책임자들로 비공개로 이뤄지고요. 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졸속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서 깜깜이 심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한 다음 이튿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런 일정이었는데 심사가 미뤄진 안건을 놓고 입장차가 또 크고 또 본회의 날짜 개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 충돌하면서 이 또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여당은 다음 달 3일 그리고 야당은 7일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예전만큼 많이 사들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들이 올 상반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규모는 1,848만 제곱미터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 제곱미터, 2.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이듬해인 2015년부터 증가폭이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사드 여파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축소 영향으로 우리나라 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투자 이민제를 제주도 전역에서 전체를 했다가 그거를 관광 단지로 한정해가지고 투수를 시켰거든요. 중국인들의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율도 지난해 말 대비 1.8% 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 9.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우리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2억 4,30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84배에 달했는데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1억 2,746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본과 중국, 유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3,555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과 순수 외국법인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KT의 통신망 화재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통신은 물론 치안과 의료, 심지어 경제활동까지 일부 마비되면서 도시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이번 사태가 물리적인 불편도 초래했지만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단순한 통신 대란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KT 통신망 화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어느덧 12월의 첫날이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전주, 대구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가 정체하면서 황사의 이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황사는 오늘까지 나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계속해서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에는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